지난 5월 27일입니다. 부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3살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7일 만에 장 폐색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30대 여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유, 다이어트 약에 중독이 돼서 이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병원의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로 또 방송에 다수 출연했던 유명한 이 의사 B 씨였습니다. 근데 입원한 지 17일 만에 환자 A 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유명한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약에 중독이 되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건가요? 이 다이어트 약이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 약품입니다. 따라서 이 마약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에 중독된 경우에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해당 병원장이 평소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 중독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믿고 우리 딸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약이 약물에 중독된 것 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젊은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병원 측이 손, 발을 묶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병원은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곳이죠.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방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는요. 꽁꽁 묶인 존엄, 정신병동의 인권 침해입니다. 네, 지난 5월 10일입니다.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던 A 씨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A 씨는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가 됩니다. 보통은 자해 위험이 있거나 폭력성을 보일 경우에 격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환자 A 씨는요, 이 사망 전날부터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면서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리가 결국 됐는데 격리된 사유가 변을 흘린다는 사유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따르면요, 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신체적으로 무는 이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 제한 조치를 할 때라도 이 자신에 대한 위해, 그러니까 자해 위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또 이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만 이런 신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A 씨가 변을 흘린다는 것이 그게 자해 위험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으로 과연 볼 수 있는가? 특히 이 격리 조치 자체가 과연 A 씨 같은 경우에 격리 조치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저는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A 씨가 저항을 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가량 이 환자의 손발, 가슴 그리고 가슴을 침대에 묶었는데요. 사고 당일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이 당시 CCTV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병원 격리실에서 환자 A 씨가 통증이 있는 듯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후 이분이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의료진이 들어와서 안정제를 먹이고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 A 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였고요. 그제야 결박이 풀렸지만 의식을 잃은 A 씨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안정제를 먹였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저녁 7시쯤 격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여성 계속 배가 아프다면서 자정쯤에 무려 30차례 이상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조치는요, 겨우 혈압 체크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5차례나 더 문을 열어달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 A 씨에게 의료진은 벗은 환자복을 다시 입히고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CCTV 상에서는 간호사나 보호사 모습만 보이는데 담당 의사가 와서 상태를 체크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CCTV 보는 것처럼 의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들은 이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침대에 결박하는 이른바 강박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까지 이렇게 압박하는 5포인트 강박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손발을 묶고 가슴까지 꽉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숨을 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흡곤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 과호흡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 호흡 곤란 상태까지 왔고요. 이제 간호사가 바이탈 체크를 하고 그제서야 기도를 확보했고요. 오전 2시 20분경 결국 결박을 해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박을 해제했지만 환자는 더 이상 움직이는 힘이 없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고요. 환자의 맥박 확인이 불가능하자 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3시 40분경 CPR을 시도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환자 119로 급하게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배가 아프다고 환자가 배를 움켜잡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저 환자를 손발을 묶고 강박 조치를 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박 조치를 취하고 또 배가 아프다는데 신경안정제만 투여했다라는 게 저도 납득이 좀 되질 않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박 조치나 격리 조치 모두 다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이렇게 실시간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지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좀 누락되어 있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업무 수행, 정당한 의료 조치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또 강박할 경우에는 최소 1시간마다 의료진이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몸조차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A 씨의 의료 기록지를 좀 살펴보니까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오전 2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강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3차례밖에 이 바이탈 체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배가 아픈 사람을 묶어두고 제대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인이 장폐색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이 추정 사인은요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습니다. 입원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A 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이 5월 11일 그리고 오른쪽이 사망 당일인 5월 27일입니다. 홀쭉했던 A 씨의 복부가 그러니까 왼쪽이죠. 네. 사망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 모습이 지금 딱 그러네요. 보기에도 네, 네. 네, 이 영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아니 육안으로 봐도, 저거는 그쵸? 그냥 봐도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간과했을까요? 이 병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자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또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폐색까지 좀 의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병원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격리나 강박 조치를 한 다음에 신경안정제를 이렇게 투여를 하면 이 복통을 더 이상 호소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또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사망 당시 보면은 배가 상당히 부풀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특히 환자가 저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수십 차례를 얘기를 하는데도 CCTV상 어떠한 의사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왔다면 당연히 장폐색을 의심하고 또 관련 병원에 전원을 했었어야 되는 조치가 상당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해당 병원이 약물을 오남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A 씨가 이번 첫날부터 이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 이 투약을 받아서 과도한 진정 상태였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 A 씨에 대한 이 진료 기록지 내용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더니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데도 관련 약물을 투약을 했고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가 맞아도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약이다 해서 일명 코끼리 주사라고도 불리는 그런 약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이 복통에 대한 약이 아니라 진정제를 투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사후 A씨에게서 이 심장 혈액과 말초 혈액 그리고 위 내용물에서 신경 안정 관련된 약물이 역시나 검출이 됐습니다. 장폐색과의 직접적 인간관계는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만약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특히 저렇게 배가 부풀어 있고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할 경우에 장폐색을 의심했었어야 되는 것이 통상의 의료인의 기준에서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가족은 딸이 죽는 날까지 요청했던 119 신고를 무시한 병원 관계자 그리고 이를 관리한 병원장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 이러면서 병원장 등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을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경우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환자 A씨의 유족이 이 고소했던 이 죄명 같은 경우에 유기치사죄입니다.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대상에게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피해자를 유기했을 경우에 근데 이 유기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죄명이 적용될 경우 형량 굉장히 올라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는데요.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또 이 의사가 결국에 이 유족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유명 정신과 의사인 병원장 B 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방송 활동을 관리하는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기관과 이 협조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방송 활동을 하는 소속사가 있어요? 방송 활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을 관리하는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소속사가 요즘엔 따로 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소속사를 두고 하는군요. 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가 11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환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이 환자는 어쩐 일인지 입원 후에도 알코올에 계속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환자 알코올솜을 몰래 훔쳐서 이 알코올을 짜내서 섭취를 해왔다고 합니다. 알코올 솜에 있는 알코올 짜서 섭취한 정도면 아이고. 치료가 좀 막중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의료진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환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의사가 전화로 이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환자를 결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 이거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간호사에게 구두로 전해놓고 이 전화로 지시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의 양 팔과 양 다리를 침대에 결박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 환자가 계속 알코올 솜을 막 짜서 먹고 이런 상황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의사가 전화로 간호사에게 이런 결박을 지시한 다음에 장시간 외출을 합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이 환자는 묶여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고은 변호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강박을 했을 때는 1시간마다 네. 살펴보고 바이탈 체크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그럼 11시간 동안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환자 정말 괴로웠던지 환자가 몸부림치면서 11시간 만에 가까스로 스스로 이 강박을 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시간이라는 시간 굉장히 깁니다. 이 환자 이후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상 반응을 보였고요. 의료진은 이 환자에 대해서 심장 마사지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결국 이 환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사망 원인은 나왔습니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를 기소했던 검찰에 따르면요, 이 숨진 환자는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폐혈관이 막힌 건데요. 입원한 환자들은 아무래도 잘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좀 굳어서 혈류 정체와 과응고 상태가 나타날 위험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더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시간마다 이 환자의 상태, 바이탈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또 2시간마다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줘서 이런 응고 상태가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의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는 이 검찰에 대해서 의사는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분이 뭐냐. 환자가 이 폐색전증으로 사망을 했고 또 의사가 담당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 의료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이 의사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재판부에서는 이 의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고. 근데 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폐색전증이 생겼다.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 아닌가요? 11시간이나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왜 무죄를 받았을까요? 이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는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부검에 의한 정확한 부검 소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부검이 누락됐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만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환자의 이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의사가 담당 간호사에게 강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소홀과 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의 요청으로 사망 진단서를 병사로 이 허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그 환자를 묶는다는 거고 치료와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 보호자들은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고 이런 건데 그 이후에 방치를 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건 소개해드렸는데 또 있어요. 네. 2년 전의 일인데 사망 원인이 2년 후에 밝혀진 거라고요?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야 이 사망 원인이 밝혀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드리면요. 2022년 1월 8일 춘천해안병원 폐쇄병동 보호실에서 이 정신질환 외 다른 질환이 없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입원한 지 3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이 45살이 된 환자 C씨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응급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 도착한 직후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병원의 CCTV 영상을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 병원 도착 후에 보호사 4명이 C씨를 제압한 뒤에 양손과 양발, 가슴을 침대에 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격리, 이 강박 지침에 따르면요. 강박 시에 일정한 시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1시간마다 건강 상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 만 19살 이상의 성인의 강박은 1회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고 연속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이 C씨가 강박돼 있던 시간은 무려 66시간 50분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관찰, 평가, 건강 상태 체크 등 운동 같은 이런 지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
5차례 강박을 했는데요. 첫 강박 같은 경우에는 3일 6시간 30분. 와. 그러니까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78시간 30분으로 1회 최대 강박 시간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수치, 이 시간 동안 강박을 했습니다. 전체 강박 시간은요. 251시간 50분으로 이번 기간의 87%가 이 환자가 묶여 있었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의료 기록에 보면은 당시 상황이 나와 있을 텐데 이 규정을 어기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강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측도 이에 대해서 좀 해명을 내놓았는데 병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입원 당시부터 타인에 대한 이런 공격성, 위험성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치료진에게도 입원 당시부터 발길질을 하는 등 이 타해를 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강박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병원 측은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송 과정 구급 활동 일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지를 보시면요. 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나 장갑을 계속해서 꼈다 벗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라는 내용과 최근 잠을 못 잤다 이런 내용만 적혀 있거든요. 또 이 병원 측에서는 한 차례 화장실에 직접 데리고 들어간 상황에서도 주치의의 가슴을 치면서 목을 잡으려는 등 위협 행동이 있어서 이 제한을 해제할 경우 치료진이나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이렇게 주장하려면 증거를 내야 되는데 네. 관련 증거는 따로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원의 주장인 건데요. 그런데 병원이 작성한 그 격리 강박 일지, 시행 일지와 CCTV 영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격리, 이 강박 시행 일지에 30분에 한 번씩 이 활력 징후, 이 바이탈 체크를 했다. 이 뭐 바이탈 사인이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점검 등 강박 부위의 순환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해당 시간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는 모습이 일부 나올 뿐이었고요. 손목 업체 부위의 혈액순환 점검은 하루에 1, 2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데 병원에서는 거짓으로 진술을 한 거죠. 네. 또 강박된 김 씨의 자세를 바꿔주거나 관절을 움직여주는 장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신체 건강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 측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병원 측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요. 범행 직후에도 이러한 범행을 좀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병원은 유족의 허락 없이 주검을 무려 23km나 떨어진 장례식장 냉동고로 옮겼고요. 또 2시간 뒤에야 이 유족에게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 3시간 반 만에 C 씨를 병사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어. 여러모로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C 씨의 죽음이 그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싶은데요. 이 C 씨가 사망한 지 2년 5개월 후 국가인권위원회 이 수사 의뢰를 받은 뒤에야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간호사 8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또 그마저도 병원장과 주치 당직인은 여기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유족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이 유족들은요, 이 병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의료법 위반 수사에 나섰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간호사 8명만 그것도 구약식 벌금 30만 원씩 구약식 처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영상과 그 기록 일지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 것도 나왔죠. 네. 범행 후에 이런 것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도 나왔죠. 이런데 의사나 병원장이 모두 제외되고 간호사만 벌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 유족들이 과연 납득할 만한 판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리꾼들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게 고문이지 뭐가 고문이냐. 환자 가족이 옆에 있었어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환자를 자유롭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이러진 않는다. 모두 다 처벌해라와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 부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격리, 강박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환자들,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2016년도부터 우리가 3가지 사건을 지켜봤지만 정말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병적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요. 환자는 원치 않은데 가족들이 강제 입원하는 사건들도 우리 꽤나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 왔고 이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가족들은 이 환자를 등한시하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격리 강박에 대한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이를 병원에서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와 보호를 믿고 이제 입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박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1시간마다 바이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저는 지금 2016년부터 쭉 들으면서 정말 답답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특히 이 폐쇄적인 병원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강박 같은 조치를 남용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정부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족들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기 때문에 CCTV 보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병원들의 일방적인 격리 또 강박 조치에 대한 문제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주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부의 실태조사 마지막이요. 2015년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고 있죠. 무려 네. 9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이 부천 사건, 이 병원 사건이 좀 터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춘천 사건, 이 발생 직후는 물론이고 지난해 8월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와 또 올해 7월 언론 보도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자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 이번만큼은 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022년 사고 이후라도 관련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이 시행됐으면 이번 사망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이러한 신체적 고문과 같은 병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되고요. 이에 대한 꾸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